자, 이번 시간 이제 드디어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선 페이지 162쪽이고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고려사를 다 마쳤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조선으로 들어왔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전기의 정치에서 보듯이 우리가 조선도 역시 조선 전기의 정치는 왕들의 업적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페이지 162쪽에서 보시면 세계 근세사가 나오는데 세계사는 이제 그냥 패스하고 역시나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세계사는 자연스럽게 알겠죠. 자, 2번 볼게요. 조선의 건국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건국 과정에 보면 명나라가 천령위를 통보했죠. 그렇지. 그래서 명나라에서 천령 이북 땅을 내놔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령위를 설치를 하겠다. 자,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했죠? 요동정벌을 하고 그리고 위화도에서 회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권을 장악했고요. 누가? 이성계가 장악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진사대부가 분열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개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분열했는데 급진파와 온건파로 분열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아래 양괄 2번에 보시면 신진사대부의 분열, 그래서 온건파, 급진파를 표로 제가 나눠놨죠. 그래서 급진개혁파, 온건 개혁파, 신진사대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 모두가 다 누구예요? 신진사대부입니다. 건문세족이 아니고 신진사대부죠.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이제 분열을 했고 급진파와 온건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일단 급진파는 누굽니까? 정도전이죠. 정도전 세력과 온건파는 정몽주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했죠? 토지개혁에서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토지개혁은 이제 이쪽은 전면 토지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고 이쪽은 아니다. 온건적으로 전면 토지개혁은 안 된다. 조금씩 해서 개혁을 해야지 어떻게 이걸 전부 다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전면적인 토지개혁은 반대를 했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경제력이 온건파가 그래도 경제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세하고 급진파 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없겠죠. 그래서 경제력이 약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이 많았고 재산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재산이 없는 세력은 급진 세력이 많고 개혁을 해야 내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이성계의 아들,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이 어떻게 합니까? 정몽주를 살해하고 결국에는 이 정도전 급진 세력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누구?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어떻게 나라를 건국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조선이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태조 이성계는요. 타고난 싸움꾼입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누구죠? 신흥 무인 세력이에요. 무신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신진사대부보다 아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진사대부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건국하고 정치를 형성해 가야겠죠. 통치 체제 정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는 누구? 정도전의 머리를 빌려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이 조선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호는 뭐죠? 삼봉. 그래서 삼봉 정도전의 개혁이 이퀄 태조의 개혁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비슷한 게 이제 그 고려 때 성종이죠. 성종 이퀄 최승구 유교정. 그렇죠. 그런 것처럼 태조 이성계 이퀄 삼봉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고려 같은 경우는 고려 태조 왕건인 경우에는
왕건의 정책이 시험에 잘 나오지만 조선에 들어와서 태조의 정책을 물어본다? 거의 없고요. 정도전의 정책을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결국엔 이제 태조의 업적이 무엇이냐? 정도전의 정책이 무엇이냐?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일단 1392년에 나라를 만들죠. 그래서 어디에서 만드냐면 고려의 수도가 어디죠? 개성이죠. 그래서 개성에서 나라를 만들고 2년 뒤에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양 천도는 한양을 수도로 놓고 조선을 한 것이 아니고 조선을 개창한 이후에 2년 뒤에 1394년 1900 그래서 2년 뒤에 한양으로 천도하고요. 연도 몰라도 돼요. 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성곽이라든가 궁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관청 있죠. 관청 같은 것도 다 정비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보면 도성, 궁궐, 종묘, 사직 뭐 이런 것들을 다 건설을 했다라는 거고 그 아래 보시면 정도전의 개혁 정치라고 해서 정도전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나오죠? 조선 경국전이 나옵니다. 최초의 조선의 법전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조선 경국전 그리고 경제문감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두세요. 그래서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하면 정도전, 태조 이성계 이렇게 다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삼봉 정도전의 머릿속에는 재상 중심의 정치가 머릿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전 같은 경우는요 전제 왕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상 중심, 재상이라고 하면 삼정승을 얘기합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삼정승이 정치를 다하는 것이고 왕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결정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재상들이 정치에 대해서 회의를 다 한 다음에 이거 괜찮구나 그러면 재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정도전이었다라는 거죠. 자, 정도전은 또 하나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는데요. 이 불시라고 하면 뭡니까? 불교죠. 그래서 불교를 비판했는데 불교 비판이라고 하면 보세요. 급진파, 온건파, 불교 둘 다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신진 4대 보니까. 대신 이제 비판의 방법이 틀려요. 이 급진파 같은 경우는 불교 자체가 썩어 빠졌다라는 거고 온건파 같은 경우는 불교 교리는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불교를 전파하는 승려들이 부패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욕을 먹는 것이지 불교 교리는 나쁜 것이 아니다. 불교 교리는 인정하자 이런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서로 다 비판하지만 내용적인 면이 틀리죠.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아무튼 급진개혁파 그래서 불시잡변 불교 아주 나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합니까? 억불 숭유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요. 문화편에서 보시면 고려의 문화 하면 불교 문화가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조선의 문화 하면 불교 문화보다 조선의 문화편 들어가면 성리학, 이황, 이희 요런 그 학자들 그리고 성리학의 내용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오히려 이제 불교 사찰이라든가 탑이라든가 불상의 내용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시험에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국가가 만들어졌으니 그것이 조선이죠. 그래서 조선은 유교 국가다. 고려는 불교 국가다. 그래서 문화편 공부하는 접근 방식도 여기에서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자, 이제 이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이제 정종입니다. 정종. 이방과 둘째 아들이 그 왕위를 계승하는데요. 이 정종 때 왕자의 난을 겪어요. 태조 때 왕자의 난을 겪어서 정종에 올라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왕자의 난 태조에게는 이성계에게는 그 처가 있죠. 그래서 부인이 있는데 한씨 부인하고 강씨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씨 부인 그 소생에 6명의 아들이 있고 강씨 부인 소생에 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과 방이 뭐 이렇게 나오다 방간 뭐 이렇게 나오다가 5번째 아들이 방원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2번째 아들 첫째가 번이고 그리고 방석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이 방언이가 군사력도 많고요. 그리고 고려 개창을 하는데 아버지에게 지대한 힘을 실어줬고 그리고 정도전에게 또 스승과 제자 사이예요. 그래서 공부를 배워가지고 학식 뛰어나고 무예도 뛰어난 그 아들 5번째 아들이었는데 첫째 아들은요 좀 아버지가 건국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봐서 이것은 내가 이 모든 짐은 내가 안고 떠나겠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둘째가 첫째가 되는 것이 이제 방과예요. 이 방언이가요 태조 이성계가 세자책봉을 하는데 이 맨 마지막에 아들내미 방석이 어린아이를 세자책봉을 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정도전이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강씨 부인하고도 또 관계가 좀 긴밀하고 한씨 부인은 지금 세상에 없어요. 그 1391년에 세상을 등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씨 부인이 둘째 부인이면서도 조선의 중전이 되게 되는 건데 아무튼 중전이 지금 이쪽에서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 이제 정도전이 원하는 재상 중심의 정치죠. 그래서 태조 왕건한테 태조 이성계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석이가 되는 것이 낫겠다. 방언이 너무 세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실 방언이가 알고요. 그 다음에 이 방언이가 정도전을 찾아가서 정도전을 살해해버려요. 스승을 살해해버리고 그리고 동생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조가 내가 지금 절대 너 이제 아들 인정도 안 하고 아들하고 이제 막 원수지간이 돼버려요. 아버지 죄송해요. 필요 없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태조는 이제 이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함흥으로 떠나요. 이것이 첫 번째 1차 왕제의 난입니다. 그래서 방과가 이 아들이 이제 2대 왕의 즉위를 하게 되고 이어서 이제 그 2차 왕자의 난이 있는데요. 이 방언이의 형이 방간이가 또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방언이가 이것을 선제 공격하지요. 이유는 뭐냐면 그 동생 방언이가 너무 세력이 크기 때문에 방언이 당신을 칠 것이다라는 첩보가 있었어. 그래서 딱 봤더니 진짜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 그래서 방언이가 어쩔 수 없이 형을 칩니다. 형을 치고 죽인 것이 아니고 유배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방과가 야 무서워서 못하겠다. 네가 왕해라라고 해서 된 것이 태종 이방원이에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이제 5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살벌하지요. 그리고 이 형이 좀 우유부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이 정치할 때 그냥 형 이러시면 아니 돼요. 막 그러면서 이제 따지고 막 네가 해 이렇게 된 거거든. 태종이 왕위에 즉위하면서 그 예전에 누구부터 제거했습니까? 정도전. 이유는 뭡니까? 재상 중심의 정치. 왕이 곧 법이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제 제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종은 즉위하는 동시에 어차피 난 피를 봤잖아. 꿀릴 게 없다라고 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 우리가 고려 시대 때 태조 다음에 이제 해종, 정종 거쳐서 또 누가 등장을 하죠? 광종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이 광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듯이 왕권 강화를 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선대 왕들이 왕권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맞잖아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태종 이방원입니다. 자, 163쪽으로 갈까요? 자, 양거로 3번에 태종 이방원이 나오죠. 왕권 강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도평의사사라는 것이 고려시대 때 도병마사가 원간섭기 때 도평의사사로 갔고 이것이 최고 권력기구가 됐었죠. 상설기구로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폐지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종 때 폐지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종이 됐으니까 이제 어디다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써놓은 건데 아무튼 이런 거 폐지시키고 의정부를 설치해요. 그런데 의정부라는 것은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조선의 시스템은 정치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왕이 있고요, 의정부가 있고요, 이호, 예병, 형공, 조가 있어요. 총 6개 조.
고려인 육부가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육조가 실무를 담당하죠. 요 시스템에서 담당해서 쫙 해서 의정부에는 누구? 정승, 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올리면 여기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왕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개씩 올리면 60개잖아요. 왕이 바쁘죠.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한 10개만 추려가지고 왕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왕이 한 3개 제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60개 올렸는데 3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의정부가 의정부를 일단 만들어 놨는데요. 태종이 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다가 보니까 뭐가 이상해. 왜요? 변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야, 이 변란을 그 병부에서 미리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병부 일로 와. 그래서 병조판서,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처음 듣는데 의정부 탁 얘기했더니 얘들이 저희가 전화가 바쁘실 것 같아서 걸렀습니다. 니들이 왕해라. 그래? 야, 얘들 싹 다 무시해. 직접 나한테 품위에 직접 보고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육조와 왕이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육조직계제라고 합니다. 육조직계제. 육조직계제는 뭡니까? 의정부, 삼정승, 정승들이 무시를 당하죠.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이 의정부와 육조를 거쳐서 육조에서 의정부 거쳐서 왕으로 가는 거. 이것은 딱 봐도 시스템이 안정적이지만 육조직계제는 이게 좀 그렇죠. 이거 무시당하는 느낌도 있고 애매하죠. 그래서 이것은 왕권 강화. 이 의정부 왔다 육조에서 의정부 왔다 의정부에서 왕에게 이렇게 결정하는 거. 이것은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데 어떤 왕이 시행했을까요? 세종이죠. 세종대왕.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태종 때 육조직계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간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간쟁을 하는 기구입니다. 간쟁이라고 그러면 대강권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왕이 잘못했을 때 막 뭐라 하는 거잖아요. 이 사간원을 독립시켜서요. 왕 바로 밑에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왕이 있고 그 신하들이 있는 조직 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왕을 견제했었는데 왕이 뽑았죠. 너 일로 와. 내 밑에 있어. 그럼 왕을 견제를 못 하잖아요. 내 말 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뭐가 보이죠? 신하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사간원을 독립했다라는 것은 신하들을 견제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이 있었고, 자, 그리고 사병이라는 것을 이제 없애버립니다. 자, 사병이라는 것은 제가 고려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병이라는 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각 개인이 군대를 갖고 있다는 건 그 집안과 집안의 싸움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의 전쟁과 같은, 그렇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니들이 국가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다 내놔. 그런 다음에 태종이 뺏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군대는 누구만 보유할 수 있다? 왕만. 그래서 국가가 곧 왕이 곧 국가기 때문에 왕만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왕권 강화죠. 그래서 군사지휘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호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호패법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 구멍 빵 뚫려가지고 여기 끈 묶어서 이 허리춤에다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호패인데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 대리석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호박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여러 재질이 있어요. 이 크기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주민증이에요. 주민등록증. 그런 것처럼 신분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가 착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에서 노비까지 다 차고 다닙니다. 이때 당시에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이름 있죠. 홍길동의 얼굴 생김새가 나와요. 나이, 그리고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나오고 뭐 주소 나오겠죠. 그리고 생김새, 눈이 크고 콧구멍은 작고, 그리고 덧니가 있고 눈 밑에 주먹만한 점이 있고 막 이렇게 써 있는, 그러니까 사진 대용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겠죠. 이게 호패법인데, 이게 호패인데 이것을 차고 다니게 했던 것이 이제 호패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도성을 출입할 때 사람들이 일렬로 쫙 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앞에 보니까 포조리들이 뭘 검사해. 내놔봐. 이 호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패를 받았을 때 너야 저기 그 강원도 사는 놈이 왜 왔어? 우물쭈물하죠. 이상해 너. 야 옆으로 빠져봐. 그래서 강원도에 연락해 보니까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잡았죠. 강원도에 다시 보내는 거지. 왜 도망을 나왔겠어요? 세금 내기 싫으니까요. 세금이 너무 크니까 세금 못 내겠다 그래서 도망 나온 거죠. 이탈한 거. 그래서 농민 이탈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농민이 이탈을 하지 않으니까 뭐네요? 세금 내죠. 국가 재정이 확보되는 차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상한 애들이에요. 딱 이상해서 저 짐 풀어봐 라고 했더니 막 칼이 막 나오고 막 그러면 이건 잡아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왕권 강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이 호패법입니다. 그래서 호패법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신문고라는 것도 설치를 합니다. 신문고라는 것은 북이죠. 일종의 북인데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 관아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뭐야 네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진짜 억울하면 이거저것도 안 됐을 때는 왕이 북을 설치했으니까 니들 이걸 치면 내가 직접 들어줄게 이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겠죠. 근데 이거를 궁 안에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쳐졌다라는 거죠. 궁 안에 설치했으면 치지 말라는 거죠. 뭐 이게 전시행정 이런 거죠. 보여주기 위한. 근데 이제 한 번 딱 때렸는데 봤더니 자기 아들이 열심히 때리고 있더라. 새벽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세종대왕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돼서 그 태종 다음에 아들 세종대왕이 등장을 하죠. 이 세종대왕은 뭐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다시피 그 문화의 꽃을 피운 왕이죠. 민의 정치 그렇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몸소 시행하신 분이 이제 세종인데 세종은 일단 아버지의 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대신들을 너무 찍어 눌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 왕은 덕으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왕도 정치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재 양성에 굉장히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뭡니까? 집현전이죠. 집현전.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을 모아둔 곳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현전을 만들어 놓고 6의 학자들을 양성을 하죠. 그래서 매우 똑똑한 사람들을 양성을 하게 되고 이 신하들의 권력을 이렇게 짓누른 이 육조직계제를 다시 바꾼다. 그래서 뭘로 바꾸죠? 의정부 서사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일정 권력은 누구에게? 이 재상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재상들한테 나눠주고 대신들과 함께 정치를 하자라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세종대왕이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유교 정치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행사를 유교식으로 거행했다라고 돼 있고 사료 밑에 있죠. 주자가래 시행을 장려했고 그러니까 국가 행사와 가정 행사에 대한 유교 뭐 의례 이런 것들도 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고 왕도 정치 그렇죠? 왕도 정치 왕도 법이라는 것을 또 지키면서 덕을 펼치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곧 국가다, 유교 국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경제편 가서 제가 이제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튼 세금을 걷는 법인데 너무 심했단 말이죠. 그 당시 세금을 관리들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더 걷고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은 이걸 한 20여년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이건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보고 배우셔야 되는데 세종대왕은 백성이 곧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함부로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올릴 때는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뭔가 백성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다 그러면 엄청나게 고민하고 신하들만 죽어나는 거죠. 연구해 안 돼 연구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여론조사를 하신 분이 또 세종대왕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통과되니까 시행한다라고 해서 시행한 거예요. 20년 걸려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아무튼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에 대한 설명은
경제평가서 자세히 해드리고요. 넘어가서 기타 사군육진도 개척을 하는데요. 사군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경선을 확보한 겁니다. 우리 이제 국경선이 압록강에서 그렇죠. 압록강에서 이렇게 함남 지역까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우리 올라간 거. 그때 이제 그 누구 때입니까? 이 공민왕 때 요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토가 요 정도였는데 세종대왕 때 가서 이렇게 해서 이 중강진 부분 요쪽에 사군, 요쪽에 육진 하면서 현재 국경선과 같은 이런 국경선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군의 최윤덕, 육진의 김용서 장군을 보내서 여진족을 토벌하고 우리 국경으로 삼아라라고 해서 우리 국경을 만드신 분이 영토 확장도 힘쓰신 분이 또 세종대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마도라는 것이 쓰시마 섬이잖아요. 그렇죠? 왜구가 자꾸 삼남지역, 삼남이라고 하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얘기합니다. 이 삼남지역에 왜구가 계속 들끓어요. 왜구가 왜 쳐들어옵니까? 자꾸 와서 뭐예요? 얘들은 도적질하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털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강도만 하면 괜찮은데 사람까지 해치니까 이건 국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대마도를 정벌해라. 그래서 대마도가 정벌하게 되는데 이건 세종 원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대마도를 정벌을 지시한 것은 세종대왕 아니고 상왕이었던 태종이 했는데 아무튼 세종 즉위년에 대마도를 정벌했으니까 세종 때 정벌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종무를 보내서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세종 때. 그리고 요거 모르면 한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훈민 정음을 한글을 또 창제하고 반포하신 분이 세종대왕이죠. 그 위에도 추국이, 앙불구, 자경루, 간이, 혼천이, 아학도 정비했고요. 사고도 정비하고 또 뭡니까? 농사직설. 농사직설은 이제 농법서잖아요. 우리나라 농사직설 자주적 농법서가 나오는데요. 전에까지는 이제 원나라의 농법서를 갖다 썼는데 이게 안 맞아. 왜냐면 위도 경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기후의 차이도 있고 걔들이 쓴 대로 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때 물 주고 이렇게 보니까 다 죽고 오히려 흉년이 들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왜 이러냐 그랬더니 요쪽 지역에 있는 것을 요딱 갖다 쓰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직접 궁 안에다가 밭을 일구신 분이 또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직접 농사 지어보고 야 이거 심어봐. 이때 해봐. 이때 해봐. 그래서 농업 백과사전을 쓰신 분이 또 세종대왕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바쁠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의방유치라고 또 그 의학 백과사전도 남겼고요. 향약 집선방, 용비역청과 삼강행실도, 총통 등록, 병법서까지 그리고 또 칠정산 내외편.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달력을 또 만들어요. 칠정산 내외편.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하늘의 움직임을 또 뭡니까? 체크를 해서 달력으로 만드신 분이 세종대왕. 그래서 칠정산 내외편 세종대왕. 이거 시험 엄청 잘 나와요. 체크 잘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종 다음에 세종의 첫째 아들 문종이 왕위에 앉았는데, 자, 문종은 이제 병약해서 세상을 금방 등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또 누굽니까? 단종, 12살의 어린아이가 왕이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문종의 동생 누구요? 수양대군이가 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그 보필해라라고 했는데 그 문종이 그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황보인 김종서에게 내 아들을 잘 좀 부탁한다라고 했는데 황보인 김종서는 단종을 모시는데 황표정사 같은 것을 해요. 그거 뭐냐면 어린아이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 같은 경우 이제 그 추천합니다. 딱 보면 좀 뭔지 모르죠. 얘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설명하고 막 힘들어. 그러니까 문종이 단종이 힘들어 죽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어차피 내가 물어봐야 되니까 한 후보자 한 3명만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노란 표딱지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붓으로 체크할게요. 그러면 이제 인사 발령이 나는 거예요. 이게 황표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황보인, 김종서 사람들이 정계 입문을 많이 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명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수양대군에게 가서 이 정치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 대군께서 일어나셔야겠다라고 해서 그래 한 다음에 이들 제거해버리니 이것이 개유정난이에요. 개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난이죠. 그래서 개유정난을 일으키고 단종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단종 밑에서 이제 제가 보필하겠습니다. 숙부 왜 그러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라고 하면서 수양대군이 여기에서 이제 삼정승이 하는 일을 다 해요. 자신이 다 해버리니까 단종이 숙부가 그냥 왕하세요. 아니되옵니다. 형식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을 하니 이 수양대군이 뭐가 됩니까? 그 유명한 세조가 됩니다. 세조. 이 세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단종을 이제 사사하게 되는데요. 세조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그 조선이라는 국가 무슨 국가예요? 불교 국가입니까? 유교 국가죠. 유교 국가는 충효예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지금 충효예 뭐든지 다 거스르고 왕이 됐죠. 어떻게 보면 왕을 찬탈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들이 짜증나는 거죠. 집현전 학자들 머리 똑똑하죠. 유교로 똘똘 뭉친 사람들 와서 뭐라고 따져대죠. 이것들 봐라. 그래서 집현전 폐지시켜버립니다. 경연이라고 하는데요. 세종이 제일 좋아했던 이 경연입니다. 이 경연은 뭐냐면 학문의 장이에요. 신하들 다 모아놓고요. 거기에서 이제 토론을 벌이는 거죠. 세금을 100% 올리겠다. 나는 이런 명분이 있는데 대신들의 의견을 한번 나를 설득해봐라. 그래서 이제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막 누구 의견이 맞네, 아니네 그러면서 걸러면서 내가 이겼다. 그러면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 대신들이 왕을 이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면 한 수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배우면서 대신들의 뜻에 따랐던 이렇게 이제 토론의 장을 정치적 토론의 장을 학문을 연마하면서 정치적 토론을 했다가 이것을 또 정치로 반영을 시켰던 것이 경연이라는 것인데 이 경연 하겠습니까? 안 하죠. 없애버려요. 경연도 폐지시키고. 자, 책을 한번 봅시다. 163쪽입니다. 양과로 6번에 세조가 나오는데 왕권 강화죠. 육조직계제로 다시 복귀해요. 그렇죠? 그래서 육조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했더니 얘들이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육조직계제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조직계제,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육조직계제. 그래서 육조직계제 하면 태종과 세조고요. 왕권 강화. 그러면 의정부 서사제 하면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 누구예요? 세종.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엄청 잘 나와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집현전 폐지했죠. 경연도 폐지합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164쪽에 이때 이제 단종 복위 운동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종을 유배를 보냈는데요. 이 단종을 복위해야겠다. 그래서 사육신, 생육신 들어보셨죠? 이 사육신과 생육신. 그래서 세조가 이제 사육신 잡아가지고 니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날이 왜 이러십니까? 당신이 요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지요. 라고 얘기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조 수양대군 전에 그렇죠? 세조 측근이었던 이 세조를 수양대군을 왕으로 올렸던 그렇죠? 그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공신들이 단종을 살려놔서 그렇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사하게 되는 이런 게 있었고 아무튼 이렇게 살벌하고 안 좋은 것만 했느냐? 왕권만 강화시키고 대신들을 억압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경국대전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경국대전 꼭 외우셔야 되는데 이 경국대전은요. 조선의 대법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 경국대전을요. 완성한 사람은 완성을 못해요. 그리고 완성한 사람은 그 다음에
완성한 사람은 그 다음 왕인 성종이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국대전을 가지고 편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세조고요. 그리고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라고 하면 성종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경국대전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직전법이 나오죠. 선생님, 직전법은 뭡니까? 이것도 역시 경제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 직전법, 그러면 안 외워도 됩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드린 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기본적으로 다 암기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직전법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니까 꼭 나중에 공부를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종이 나오죠. 그 다음 세조 다음에 예종 있었다가 곧 이제 왕이 바뀌니 그것이 이제 성종입니다. 성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에 성종이 있었고 조선에도 성종이 있죠. 그래서 성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된다라고 했죠. 일단 성종, 이를 성자잖아요. 그래서 이 경국대전을 어떻게 합니까? 완성하죠. 결국에 조선의 대법전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부터 통치체제가 또 정비되겠죠. 고려의 성종도 역시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 단원에서 뭐가 나왔죠? 통치체제 정비. 우리도 지금 이 성종 얘기가 끝난 다음에 통치체제 정비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 홍문관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이 홍문관은 제2의 집현전입니다. 그래서 집현전을 다시 만들면 세조가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를 꺾은 것 같잖아요. 반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바꿔요. 집현전을 홍문관으로 다시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기 싫어했던 거 경연이지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살벌했다는 거죠. 경연을 다시 부활시켜서 대신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또 성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수관급제인데 역시 관수관급제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관수관급제도 그 경제편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 됐고요. 우리가 그 아래 통치체제의 정비를 한번 볼게요. 중앙통치체제. 자, 통치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칠판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칠판에 다 옮길게요. 왜 그러는 거야, 그렇죠? 자, 왕이 있고요. 의정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의정부가 있겠죠. 자, 의정부 밑에는 뭐가 있죠? 육조가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호, 예병, 형, 공, 조예요. 고려는 부였는데 조선은 조지요. 자, 그리고 이제 승정원으로 갑니다. 승정원. 자, 승정원은요 왕의 비서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왕명을 출납했던, 그래서 고려의 중추원과 비슷했던 그런 기구였고요. 그리고 의금부가 있어요. 이 의금부는 엄청 무서운데요. 재판을 하는 데거든요. 그 국가의 중범죄라든가 이렇게 영모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금부에 하옥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의금부에 하옥하라 이렇게 되죠. 의금부에 가면 거의 반 죽어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나오면 다행이고 거의 살아서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아까 단종보기 운동 잠깐 설명드렸죠. 누가 재판했겠어요? 왕이 재판하죠. 그렇죠. 의금부의 판사는 왕이에요. 왕이 직접 재판하는 곳이 의금부입니다. 그러니까 저놈 봐라, 저거 말하는 거 봐라, 입 짖어라. 그럼 그 자리에서 짖어요. 엄청 살벌한 곳이죠. 이게 의금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헌부라는 것이 있는데 사헌부는 그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던 고려의 어사대와 같은 기구이고, 그리고 사간원이 있는데 사간원은 우리가 태종 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뭡니까? 간쟁을 했던 기구예요. 왕이 잘못했을 때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했던 기구고, 그리고 홍문광은 또 성종이 또 만들었던, 그렇죠? 집현전 뭡니까? 집현전을 계승했던, 그렇죠? 이 세 개 부서를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삼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고려의 삼사와 조선의 삼사는 틀립니다. 이 삼사는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대간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왕권을 견제할 수 있었던 강력한 그
그 언론 기관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춘추관이 있어요. 춘추관 역사 편찬과 역사를 보관하는 곳. 그리고 대학교도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려의 성균관이죠. 그래서 조선의 성균관. 조선의 성균관이 이제 조선의 최고 대학교고, 그리고 이제 한성부라는 것이 있어요. 한성부, 이름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한성. 그래서 수도 한성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던 기구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뭐하고 연결을 계속 지었어요? 고려와 연결을 지었죠. 그렇죠. 그래서 고려 편에서 이어가지고 고려 편에서 연계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이제 조선 중앙 통치 체제고요. 요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 페이지 이제 넘어가 볼게요. 165쪽인데 우리 시험에서 특징적인 거,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요. 뭐 여타 시험도 마찬가지고 조선은 중앙 체제, 지금 본 중앙 체제보다 지방 통치 체제가 시험에 더 많이 나오니까요. 지방 통치 체제를 더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일단 165쪽에 보시면 지방행정 조직이라고 해서 특징에서 보면 누가 태종 때 전국을 8도로 확정을 집니다. 8도. 자, 그리고 지방행정구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넘어가고요. 뭡니까 책에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것을 여기에다 다시 적을게요. 자, 8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8도. 자, 8도가 있고, 그리고 좀 내려서 쓸까? 8도가 있습니다. 자, 8도 밑에 부목군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위 면리통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8도에는 관찰사가 있고요. 이른바 도지사죠. 도지사가 파견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수령이 파견돼요. 그래서 군수, 현령, 뭐 현감,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수령이 파견되고, 면리통은 면임이정통주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령 옆에는 누가 붙어 있냐면 향리가 있죠. 향리. 예, 우리가 공부하셨죠? 향리. 그래서 이방, 호방, 예방. 자, 매우 쳐라. 예, 매우 칠합신다라고 하는 향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6개지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해요? 육방이라고 합니다. 육방. 그러니까 도지사가 있고 시, 지금으로 따지면 시, 군, 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찰사가 수령을 지휘 감독하는, 그렇죠? 수령은 관찰사를 보좌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향리는 수령을 어떻게 해요? 보좌하는 기구죠. 그렇죠? 그래서 수령은 향리가 잘못하면 지휘 감독해야죠. 그렇죠? 잘못하면 안 되죠. 이 향리는 실질적으로 수령이 우리 동네 우리 고을에 세금 좀 걷어와봐. 그러면 누가 뛰어갈까요? 이 호방이 뛰어가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들이 직접 여기까지 뛰어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곳에 실무를 담당했던 것들이 누굽니까? 이것이 향리입니다. 그래서 향리가 행정실무,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서 누가 제일 힘이 좋습니까? 관찰사죠. 관찰사를 능가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 다음에 관찰사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은 수령이에요. 수령은 뭐 최고 권력이죠. 그리고 이 관찰사 수령을 누가 내려보내죠? 임명하죠? 왕이 직접 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령이나 관찰사가 자기 마음대로 고를 주무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향소라는 것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유향소는 뭐 하는 거냐면, 일단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구냐면, 그러니까 노인정인데 예전에 그 중앙이나 지방의 높은 고관으로 있었던 양반들, 이 양반들이요 은퇴한 다음에 집에 가면 그 고을에 유향소라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은퇴했어요. 그 동네를 갑니다. 그럼 누가 뛰어나와요? 관찰사나 수령이 뛰어나오죠. 아이고 선배님 오셨습니까? 고생하셨네요. 네가 이걸 사또야.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가시죠. 라고 하면 어디로 가죠? 유향소로 갑니다. 유향소에 딱 가는 순간 쟤는 이제 막내예요. 딱 봤더니 선배님들 여기 다 계세요? 아이고 지금 왔어. 아이고 일로 와. 다 노인들이죠. 그러면 보세요. 퇴역 관리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지방의 유지들이 그 동네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수령이 유향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엄청 무섭죠. 그렇죠? 대선배들이 이제 있고 선생님 퇴직자들이잖아요. 현직에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수령이 덤볐죠. 그럼 여기 있는 양반들이 이 노인네가 막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봐라. 그러면 후배들한테 연락하는데 후배들이 어디에 있어요? 아까 보셨던 중앙관청에 있죠. 후배들 의정부 막 이런 데 있어요. 야, 얘가 지금 덤비는데 의정부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완전 권력, 초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양소죠. 게다가 이 사람들이 그 고을의 법을 만드니 그것이 뭐냐면 향촌의 자치규약 향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동네 법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방시의회고 시조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조례는 학원법이 10시 규제가 있을 거예요. 10시 이후에는 학원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못하고 근데 그게 다 틀려요. 경기도는 11시인가 그렇고 뭐 저쪽 인천 가면 뭐 인천이 하여튼 뭐 다 틀려. 저도 몰라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틀려요? 그 동네 법이 틀리기 때문이죠.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양소입니다. 엄청 파워기구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수령이 이상해? 하면서 봐. 야, 법 고쳐. 그래서 이들이 또 부패 권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통제할 수 있는 경제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경자를 쓰고 있을 제자를 쓰는데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관리소잖아요. 그렇죠? 기관인데 서울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양소를 통제하는 경제소가 있고 아무튼 이 향약을 만드는데 이 향약은요. 이 면리통 부목군현의 풍속을 교정교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풍속의 교정과 교화입니다. 그 마을에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바로 잡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인생 선배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한번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구조입니다. 팔도 그 칠판 아래 있어요. 팔도 관찰사가 있죠. 부목군현에 수령이 파견되고요. 면리통 그래서 선임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지방관 파견의 원칙. 지방관을 출신 지역으로 임명하지 않는 상피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고려는 사심관 제도가 있었죠. 그 고을은 그 지역 출신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서로상 피할 피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피하게 하는 거지. 그 고을 출신자는 그 고을의 관리로 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찰사 수령의 임명은 상피제가 적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관찰사는 전국 8도에 파견됐고요. 감찰권,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수령은 부목군현에 파견되었죠. 동그라미 4번에. 그래서 행정사법, 군사권을 다 갖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유는 왜 그래요?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왕이 직접 임명을 했기 때문에 관찰사와 수령은 왕의 대리인 자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향리는 뭡니까? 이 고려 향리는 어느 정도 품위 있고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됐어요. 왜 그러죠?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도 지급받았는데 조선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자, 양거로 3번에 향촌사회. 자, 향촌. 이걸 설명 안 들었네. 그 칠판에요. 칠판에 유향소가 나오죠. 유향소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향소. 향청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경제소가 조금 있다 없어져 버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소가 없어질 때 유양소도 없애버리는데 실질적으로 유양소 이름만 없어지지 이름이 바뀌어요. 향소나 향청. 그러니까 시험에서 향소, 향청 얘기가 나오면 유양소 풀어라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아래 좌수나 별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좌수와 별감은 누구냐면요. 이 유양소의 간부. 유양소 간부 이름을 좌수 별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체크를 해 두시고요. 니은문의 역할 향약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풍속 교정 교화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동그라미 3번에 경제소가 나오죠. 유양소를 통제하는 기구 166쪽이에요. 자, 3번에 이제 군사 조직 한번 볼게요. 군역입니다. 군역. 그래서 군사제도인데요. 원칙은 16세에서 60세까지예요. 어느 시대를 망라하고 16세에서 60세 누구? 남자죠. 남자 당연한 거니까 뺄게요. 그래서 양인 남자에게 의무를 부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군과 보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정군은 우리가 직접 군대 가는 거예요. 현역 군인입니다. 보인은요. 군대를 안 가요. 대체 복무예요. 그래서
이 정군들의 비용을 부담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군이 이제 가면 먹고 자고 싸고 입고 가려면 다 비용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을 대체하고 그리고 대신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군 보인. 선생님 보인 좋은데요. 저 보인 할래요. 안 돼요. 이거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너 정군했지? 너 이제 보인해. 너 보인했지? 정군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면역 특권이 있으니 현직 관료, 학생, 뭐 향리 이런 사람들은 군대 면제입니다. 자, 양거래 이번에 군사제도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실 필요 없어요. 뭐 중앙군은 5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5위에 뭔데요? 5개인데요. 5위가 뭐예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중앙군은 5위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그 뒤에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잡새꾼만 하나 알아두세요. 잡새꾼. 잡새꾼은요 여러 가지 색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평상시에는 그 농사를 져요. 그러다가 뭐 비상시국이 있으면 동원이 되는 거죠. 일종의 예비군. 예비군이 이제 잡새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군이 5위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관리 임용제도 그리고 교육기관. 그래, 요거까지 합시다. 이제 조선의 과거 제도를 한번 볼게요. 과거. 자, 고려는 과거에 뭐가 없었죠? 문과가 없었어요. 조선은 문과, 무과, 그리고 잡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문반이라고 하고 무과는 무반이라고 하죠. 반이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이들을 양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사회는 귀족 사회고 조선 사회는 양반 사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문과는 속과와 대과가 있습니다. 속과, 대과. 그래서 속과에 합격하면요, 그 하급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관원으로 임명이 되고요. 하급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성균관에 진학할 수가 있어요. 성균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이게? 수능 시험이에요. 수능 시험. 그래서 수능 시험 합격하면 하급 관리가 될 수 있고 또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균관에 입학한 성균관 유생은 일단 속과를 합격한 사람들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우는 어떤 대우예요? 하급 관원 대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하고 틀린 거죠. 지금 학생이라고 대학생, 뭐 대학원생 이렇게 하면 그냥 또 똑같잖아요. 그렇죠? 뭐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면 공무원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 비슷한 대접을 해주죠. 좋죠. 자, 그리고 이제 대과라는 시험을 보는데요. 이건 고급 관원이 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고시죠. 고시, 뭐 행정고시 이런 것들인데 고급 관원 시험을 보게 되는 거. 총 3차 시험. 1차, 2차, 3차 시험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선 총 33명을 뽑게 되고요. 무과는 28명 봅니다. 28명을 뽑아요. 자, 잡과는 그 해당 관청에 따라서 수가 다 틀려요. 자, 요것이 이제 과거 시험인데요.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양인, 평민 이상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만 우리가 고려시대 또 배웠어요. 평민이 그냥 시험 봐서 합격했다. 뭐 어떻게 돼요? 그럼 뭐 합격시켜줘요? 어디에서? 면접에서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보통 평민들은 다 그냥 잡과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잡과는 기술관 시험이기 때문에 중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중인이 되게 되죠. 그래서 신분은 바꿀 수가 있죠. 중인으로. 자,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 166쪽에 보시면요. 자, 거기에서 보시면 칠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채용 절차가 있죠. 거기에서 니은번 보세요. 자, 문과의 경우 단, 문과라고 하면 대과 시험을 얘기하는 건데 문과의 경우 탐관 오리의 아들 그리고 제사한 여자의 자손 설에게는 응시가 제한돼요. 그러니까 서자 같은 사람들은 서울 같은 사람은 무슨 시험 봐요? 문과 시험밖에 못 봐요. 문과는 길이 막혀 있어요. 자, 그리고 시험 시기는 3년마다 보는 식년시라는 것이 3년마다 시험 보는 건데 이것이 기본 시험입니다. 3년시, 식년시. 자, 그리고 종류는 이제 설명드렸고 됐습니다. 167쪽으로 가고 합격 처우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시고요. 양과로 2번에 그럼 과거 시험만 있었느냐? 아니다. 천거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추천제죠. 그리고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건 금수저죠. 은수죠. 그렇죠. 그래서 고려는 오품이었는데 조선은 이품 이상의 관리의 자식들은 시험 없이 그 관리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취재라는 게 있는데 간단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구술 시험, 면접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와봐. 아버지 잘 계시냐? 네. 너 뭐 시험 봤지? 이거요. 됐어 이제 내일부터 나와 취재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7조까지 봤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가 사림의 대두와 붕당 정치 들어갈게요.